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청기누설 앵커 문다윤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인 피해자 응급 상황실 코벤저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등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은 이 거래소의 생존 여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거래소와 투자자 개인의 피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피해 사례 구조 상황실 코벤저스가 출동합니다. 네, 이제 특근법 기간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원화 거래를 종료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7일까지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25일부터는 모든 원화 거래를 정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추석 기간이 다음 주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실명 계좌까지 받은 업체 정식 신고를 한 업체는 소위 말하는 빅4 거래소가 있겠고요. 지금 실명 계좌 서비스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지만은 그 ISMS 인증만 받아서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가 총 40개. 이 40개는 이제 빅4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거래소가 총 28개, 그리고 지갑 사업자가 12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지금 그 현황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본인께서 거래하시는 거래소가 있는지 지갑 업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 업체를 골라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목을 빨리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일 큰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있겠죠. 내가 네.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설마 잘못되겠어? 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상장이 폐지가 되면 사실상의 어떤 시장 거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휴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투자자가 지금 급하게 팔자니 예전에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내가 이런 가격으로 팔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지금 팔게 되면 한 마이너스 한 80%, 70%, 90% 이런 것을 실현이 되게 되니까요. 지금 팔자니 아깝고 지금 정말 설마 이 거래소가 망하겠어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계신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걸 예상한 금융당국이 특근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다시피 지난 금감원에서 지난 8월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영업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이제 지원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서 좀 원성을 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지금 금감원이 이 권고안을 내보낼 때는 그 가이드라인격인 권고안을 포함해서 보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영업 종료 7일 전까지는 영업 종료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영업이 종료된 후에는 최소 30일까지 그 전담 창구를 만들어 놔서 그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위반 시 어떤 처벌되지도 않아서 어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궁지에 몰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이 좀 먹튀에 적합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튀 거래소, 뭐 위장 파산, 사기 파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네. 지금 뭐 실명 계좌가 나와 있는 주요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면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거래소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법인의 어떤 입금을 하면 뭐 가서 원화 포인트를 충전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자 명을 바꿔서 위장 계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가 막히면 저 계좌를 알려주고 저 계좌가 막히면 또 다시 다른 계좌를 알려주고 이런 어떤 메뚜기식의 영업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있기 전에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집 계좌, 위장 계좌 이런 계좌를 활용해왔는데 이런 계좌 운영 방식이 먹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유력한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도 쉽지 않다라고 하던데 진짜로 그런가요? 네, 사기는 고의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속여서 이제 재산을 편취하면 성립하는 게 사기죄인데 네. 그 사기, 그러니까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계속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입금을 받았으면 그 거래소의 어떤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당초부터 그런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예컨대 뭐 우리는 신고 기한까지 ISMS 인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아니면 신고를 받기까지 어떤 충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실무에서는 뭐 고의가 이건 나중에 어떤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입금 후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뭐 당연히 다수의 형사 고소 사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어떤 주장이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이고 거래소로 위장한 불법 행위들이 난무할 거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도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적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 특별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한 차례 다뤘던 것 같은데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4개월 남짓 이 특별 점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3,50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그 집금 계좌를 전수 조사를 했더니 그 11개 사업자가 14개 위장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져서 좀 즉각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점은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다뤘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총 141건이 있었고 520여 명이 수사 및 검거가 됐으며 지금 범죄 수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56억 원이 지금 추징 몰수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 압류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 또한 피싱 사이트가 113건 발견이 돼서 사이트 차단이 됐었고요. 뭐 그거랑 별개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소위 말하는 불법 환치기라고 하죠. 네. 이 불법 환치기 사례가 1조 2천억 원 규모가 발견이 돼서 검찰에 한 건이 송치되고 좀 과태료가 11건 부과된 이런 많은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정말 4개월 남짓의 특별 단속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불법 행위들이 적발이 됐는데 그리고 또 7월에는 현재 지금 사업자 신고까지 마친 한 대형 거래소의 인물이 불법 행위로 적발이 됐었답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의 최대 거래소 중 하나죠. 빗썸 홀딩스랑 빗썸 코리아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엘모 전 이장이 네. 지난 좀 몇 년 됐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그 A그룹 K모 회장을 상대로 빗썸을 인수와 공동 경영을 좀 제안을 하면서 인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코인으로 지원해 줄 텐데 이 코인이 나중에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제 기망을 했다 속였다 이렇게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약 1억 달러 1,120억 원 정도를 기망을 해서 편취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가 있었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엘모 전 이장이 이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받은 금액의 한 70% 정도는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아니라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다만 이 사건이 K모 전 회장 측으로부터 이제 가상자산을 매수한 55명의 고소로 시작이 됐는데 그 55명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서 경찰의 기록이 반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코인이 상장이 된 건 아닌데도 피해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모 회장 측으로부터 지금 이 코인이 곧 이제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프리세일, 그러니까 선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들 55명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제 K모 회장도 엘모 전 이장에게 속아서 속은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해당 내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지금 엘모 전 이장도 사실은 뭐 기망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법의 이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사업자가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단 사업자 신고 접수가 된 상태인 거네요? 네, 네. 이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일전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예전에 일전에 이제 올해 3월 25일부터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법률을 위반한 사례부터 이제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매뉴얼상에 명시를 해뒀었고요. 관련해서 FIU에서는 이제 특검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3월 25일 이후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신고에 영향 없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엘모 전 이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임원진도 아니고요. 지금 기소된 혐의가 발생한 시기도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0월이어서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가 아니고 K모 전 회장에 대한 어떤 사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것이고요. 지금 기소가 된 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첫 공판기일은 열리지 않았고요. 다다음 주 28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변호인단을 제가 보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로펌이 포함이 됐는데 주요 대형 로펌을 포함된 이제 8개 로펌이 지금 변호인단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요. 담당 변호사가 지금 34명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일부는 아마 수사 단계에서도 선임됐던 분이고 이제 막 공판 단계에서는 아마 관여를 안 하시긴 할 테지만 그래도 굉장히 네. 상당한 규모의 변호인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빗썸 대주주인 이 전 의장도 좀 지금의 행적이 수상하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게 이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5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그 베트남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던 와중에 이런 어떤 인수 제한 같은 이런 도중에 뭐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국가에 뭐 국적을 취득을 시도하면서 또 국내에 있는 재산을 조금 해외로 불법적으로 도피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55명 투자자들도 이제 고소장에 포함시켜 놨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경찰도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봤었는지 2018년도 이제 K모 회장에게 이제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제 원래 지금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법적인 해외 재산 도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혐의로 지금 보고 수사를 개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빗썸 측에서는 이게 지금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자본거래는 이제 증권이나 권리의 취득만 해당될 뿐이지 이 엘모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돼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맞섰고요. 검찰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국내 암호화폐를 이끌어가는 대형 거래소인데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건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요. 일단 특검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폐업을 하는 거래소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떤가요?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뭐 이미 우리는 이제 영업 환경 변화로 좀 이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이제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니까 뭐 다른 거래소로 자산 이전하시던가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하는 업체는 뭐 다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 발표를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ISMS 인증을 조차도 받지 못한 업체를 생각하면 약 주요 업체만 해도 한 38곳 정도는 폐업, 그러니까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자면요.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한 빅4 업체는 원화 거래를 비롯해서 모든 코인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ISMS를 받은 거래소 28곳은 코인 마켓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ISMS 인증을 못 받은 거래소들은 모든 거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ISMS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추가 인증 업체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실무를 해보고 ISMS 인증을 받는 업체들도 지원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인증을 신청한 다음부터 인증이 나오기까지가 아무리 적어도 3개월.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비용도 상당히 들 뿐더러.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뭐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4일 만에 4영업일 만에 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신고 기간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제 ISMS 관련 업체에다 이제 인증 신청만 했을 뿐인데 이제 관련된 절차 거의 끝난 것처럼 과대 홍보 또는 허위 홍보에 해당하겠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탕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업을 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호를 사칭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도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거를 좀 투자자분들이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례도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지금 특정 금융기관이나 실제로 있는 거래소와의 관련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업체의 상호나 로고를 활용해 가지고 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글쎄요. 의심이 간다면 그 거래소나 그 금융기관에 직접 한번 물어보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작정을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고객센터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진짜 의심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작정을 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100% 안전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약간은 독과점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큰 규모를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주요 거래소나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거래소 사례를 보자면요. 현재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업체에서 이미 폐업 공지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정부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고 해킹으로 인한 사고로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공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지만 올리고 문을 닫으면 그냥 뭐 끝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뭐 환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마련해 놓으라는 어떤 권고는 했지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장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폐쇄와 관련해서 뭐 특근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상 정해진 어떤 명시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의 자율과 어떤 책임, 윤리의식에 일단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소개한 이 폐업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관련 공지글도 올려져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해킹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 거래소 공지사항을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이 해킹이 일어난 정황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지금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폐업 절차를 받는 도중에 그 투자금을 환급하는 도중에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 솔루션 공급업체 관리 부실로 추정되는 그런 행위 때문에 해킹을 당했고 그래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들이 이제 글로벌 거래소로 이동된 정황이 발견됐다. 이제 본인들이 이거 발견된 즉시 이제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한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신고 접수한 사실이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게 기획 파산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 업체 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구 부인을 하면서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공지를 새로 올리셨던데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그런 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법적 책임도 추구하겠다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뭐 형사고소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수사기관에 발표한 내용도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킹이나 거래소 자체 이 결함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거라면 분명히 이건 거래소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그렇게 쉬운 그래 문제는 간단한 아닙니다. 문제가 예. 아니군요. 이게 우리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에 전자금융거래업자이기 때문에 그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재산을 뭐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관련해서 투자자의 그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지금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상의 그런 어떤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그렇다면은 결국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 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 민법상의 어떤 일반 법리에 따라서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래소 측의 귀책 사유도 피해를 본 투자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 회복을 약속했는데도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그만큼 또 피해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피해 약속을 하고 구제를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공지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일단 원금의 30% 정도는 이제 계좌로 좀 신속하게 이체를 해주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해놨는데 네. 뭐 피해가 전부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피해자들이 사기나 기획파산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연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계획이 없이 이렇게 공수표를 날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해킹과 관련해서 조금 알린 것과 다른 내용이 밝혀진다든지 하면 뭐 혐의가 인정돼서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을 뭐 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법률 제도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은행 뭐 예금 계좌는 많이들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실 것이고 네. 원금 중에 원리금 중에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재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된다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리금 중에 5천만 원까지는 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은행 등이 이제 적립한 출연한 이제 예금 보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어떤 약간 간략한 보안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해킹 등으로 대규모 자산 유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큰 규모의 보험, 예컨대 뭐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큰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관련 법상에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런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금 등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죠. 결국 이런 문제도 이제 민법에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거래소에 일단 입금이 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은 뭐 형식적으로는 거래소의 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거래소에게 이제 반환 청구권이라는 어떤 채권자의 지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문제가 터지면 채권자의 지위에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환불 방법 역시 거래소들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폐업하는 거래소에서 만약에 환불해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투자자분들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정말 네. 해킹과 관련해서 거래소 측에 어떤 잘못도 없고 해킹으로 인해서 거래소 측의 모든 자산이 모두 탈취가 되어 버렸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해킹을 당한 것이 어떤 피해자이지 네. 해킹을 괘씸하긴 하지만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제 투자자들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 경우에 사실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 보전이 되지 않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형사소송을 할 수 없고 민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사와 민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개념이 정확히 잘 안 잡혀 있거든요.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형사 네. 절차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네. 어떤 그런 절차이고요. 이게 수사를 거쳐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뭐 징역형이라던가 벌금형이라던가 이런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이고, 네. 이제 민사소송, 민사 절차는 가장 흔한 것이 어떤 재산상 분쟁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 정도의 손해를 입었으니 저 사람에게 나한테 얼마를 지급하라는 어떤 판결을 해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민사소송이고요. 그 원고의 주장이 인정이 되면 이제 피고는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빨간 딱지를 붙이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 행위가 가능한 것인데, 물론 형사 절차에서도 뭐 배상 명령 신청이라든지 네. 뭐 몰수 추징되는 금액의 어떤 환급 제도가 있는데, 그 배상 명령 신청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죄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환급 제도도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 거의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는 약간 원칙적으로는 별개이고,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앞으로 좀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로 옮겨서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4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체를 해서 이제 네. 거래를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빅4 거래소에 올라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코인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문제이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형 거래소에서 그런 어떤 특정 거래소에만 이제 리스팅이 되어 있던 암호화폐도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뭐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이 실명 확인 계정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 줄 때 지금 뭐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소위. 네. 뭐 알트코인 중에 상당수를 좀 정리를 할 것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빅4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수 정리를 실제로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출처가 불명확하다든지 성장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코인을 다 리스팅해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시켜주는 건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네, 김치코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업자 신고에 따라서 이제 김치코인의 행방이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치코인이 뭔지부터 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치코인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예전에도 글로벌 펀드에서도 우리나라 펀드는 김치 펀드라고 하고 일본 펀드는 뭐 스시 펀드라고 하고 네. 그랬던 용어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했지만 뭐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퇴출된 경우도 많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혹은 뭐 우리나라 주체가 관련이 돼서 발행된 코인을 김치코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코인은 주식하고 다르게 이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들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되는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이라면 정말 폐업된 이후에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김치코인 중에 상당수는 좀 이제 실명 계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빅4가 아니라 아직 그런 서비스를 체결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에서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그 특정 거래소 단 하나에만 상장이 돼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김치코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서 시가 확인도 불가능하고 시가가 확인이 이제 안 되면 뭐 시가 0,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한국 핀테크학회에서도 김치코인이 증발하면 산업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ICO의 일률적인 금지 방침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가 약간 너무 급박하고 일시에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래되고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김치 코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닌 해외에서 좀 이름이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투자에 어떤 있어서 역차별,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고요. 뭐 이런 문제 지적은 뭐 규제의 어떤 국가 간 차별 정도에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ICO의 금지 방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지금 제대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혁신적인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보호를 하면서 같이 커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상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김치코인인데요. 당시 코인을 잘 모르던 투자자분들도 대거 좀 유입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코인마켓캡 이제 네. 외국 사이트인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약 한 11,734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김치 코인으로 볼 수 있는 코인이 최소 한 159개 정도라고 네. 하고요. 그 코인마켓캡에는 그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어떤 통화, 이제 커런시도 지금 표시가 되는데 그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 중에서 이제 112개 중에서 이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은 이제 빅4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70개를 제외한 약 42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김치코인이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약 3조 원 기준이라고 하고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 10조 원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이런 코인 42개의 김치코인이 지금 특검법 시행 이후에 ISMS 인증도 받지 못하고 그런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코인이 전체 김치 코인의 한 6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코인마켓캡에 모든 코인이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아까 3조에 한 60% 정도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좀 걱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 단위의 피해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의 김치코인 점유율을 합하면 91.5%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 근데 그거는 네. 워낙 우리나라의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지금 빅4 거래소를 위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어떤 산술적인 그런 결과인 것이고 그쵸?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는 이 김치 코인들이 좀 미미할 수 있어도 상장 당시에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했던 그런 자금의 규모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거래를 사두고 나중에 어떤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홀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어떤 트레이딩 볼륨만 가지고 이게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이런 안심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인들이 상장 당시에는 꽤나 많은 자금을 이제 조달했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들고 있는 이 코인들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네, 일단 수치적인 계산 너머에 더 큰 피해가 도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두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2016년, 7년 이 정도에부터 워낙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제가 일본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제도적인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일단 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도 일본이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청이 2017년도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16개 신고를 등록을 받아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심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34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랑 한국은 이제 법 체계라든지 어떤 문화나 경제 환경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 가상자산의 도입 내지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굉장히 초기부터 도입을 한 국가인데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폭락했었고요. 다만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지속이 되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그 정부가 제시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차츰 많은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유입이 돼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단은 규제를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으니 이제 일시에 일거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더 부작용이라든지 우려의 목소리도 좀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과거에 정말 강한 규제를 이어오다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줄 폐업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이제 폐업을 한 거래소 관련된 사건도 몇 건 해봤었는데 그럼 정말 약간 난장판이 되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정보 같은 것들도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도 다 돈이니까요.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컴퓨터를 들고 간다든지 어디 뭐 회파들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떤 안전하게 보관돼야 될 개인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런 피해 사례도 여러 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물리적으로 달리 두고 개인정보 저장소 자체를 이제 따로 둬야 되는데 이런 것을 폐기하지 않은 채 어떤 좀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받으려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거기 있는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것을 복구를 해서 유용을 하는 어떤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는 사례고요. 이런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서버 같은 것이 물리적으로 잘 폐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폐업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이 관련해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업체 대표자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삭제를 하고 물리적으로도 폐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종이로 뽑아놓은 게 있다면 세절기에 갈아야 되든지 뭐 태우든지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폐기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런 폐업 시에 이런 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이 불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다음에 이렇게 뭐 데이터 서버를 제3자에 매각한 경우에는 이거를 무단으로 복구를 해서 유용하는 이런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최고 3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어떤가요? 예, 이게 많이들 화제가 됐던 소위 말하는 그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뭐 이게 되면 저희 변호사들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가 있었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최대 3배 앤드 그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와이모 업체 사건에서 지금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이 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 배상을 해주다 보면 이게 뭐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바로 파산에 이르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이를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제로는 이 상태 300만 원 택도 없고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쇼핑 사이트 중 하나인 아이업체에서 2016년도 5월에 한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도 사실 그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많은 뭐 집단적인 소송이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원까지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10만 원씩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사실상 법에 따르면 최고 300만 원, 뭐 피해 금액의 3배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뒀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군요. 네, 실제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제도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막 무분별하게 활용해서는 되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런 어떤 대규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무부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게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제 거대 사건화를 시켜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적용이 돼서 뭐 형사 책임이 문제되면 뭐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가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계에서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일단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제 기업 환경이 너무 악화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영미법에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활용을 받아들였으니까 차츰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법률가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점점 이제 좀 정교하게 그런 요건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2차 피해까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이게 투자자분들께는 이제는 뭐 조언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안전한 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제 금융당국 내지 어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신 어떤 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줄폐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께서는 이제 특급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시행까지는 1년 반이나 이제 유예 기간이 부여됐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조금 신고 기간을 유예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조금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조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도록 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좀 힘들게 암호화폐 시장이 일궈지고 있는데 잘 정리가 돼서 건강한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정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